2005년도였습니다. 2005년도 9월 달에 서울역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 우리가 홈리스라고 하죠. 그전에는 사실 노숙자라고 불렀었는데 놈자자보다는 사람 인자를 붙여서 노숙인이라고 불러주자라고 주창을 하면서 22명을 학생 모집을 해서 성프란시스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첫 강의를 제가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20년째 한 해도 쉬지 않고 노숙인, 그다음에 어르신, 탈학교 청소년, 미혼모 등 우리 사회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우리 사회에서 붙여진 별명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 붙었던 별명은 좀 얄궂게도 거지 교수였어요. 거지 교수. 어감이 좀 안 좋죠. 거지라는 용어가 사어인데 저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리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는 분이니까 거리의 인문학자라고 부릅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 15년 정도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노숙인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익숙해졌을지 모르겠지만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고 노숙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한 끼 식사와 잠자리일 텐데 그분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혼란성 비판 내지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을 살기 위해서는 한 끼 식사가 중요합니다. 또 하루 이틀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룻밤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깁니다. 최소한 몇십 년 이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나긴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 끼의 식사나 하룻밤 잠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기나긴 인생을 버티게 해줄 만한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적인 힘을 길러주는 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힘겨운 사람들일수록 시리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한 결과 인문학 강좌 계획을 잡아서 시작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보다 정확하게 10년 전에 1995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얼 쇼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사람으로서 문화적 욕구가 있고 정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해서 대학 교수였던 친구들이랑 힘을 합쳐서 만든 게 1995년도에 뉴욕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모아놓고 강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클레멘트 코스라는 겁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희도 그러면 서울에 있는 노숙인 시설에서 그분들한테 밥퍼만 하고 잠자리만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정신적인 삶을 살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제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만들기로 하고 한 2년 정도 준비한 끝에 성프란시스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어떤 정책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노숙인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10% 이상의 성취율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시작할 때 100명이 시작하면 끝날 때 10명이 채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인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그 편견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다. 어떤 일을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편견이 굳어질 정도로 노숙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실패를 했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했던 성프란시스 대학, 즉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최초로 약 60% 정도의 성취율을 보인 거죠. 22명 중에서 13명이 끝까지 수료를 했으니까요. 그 끝까지 과정을 마친 13명의 수료생 중에서 무려 11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취업이라는 게 뭐 삼성전자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리어커를 장만해서 폐유지 줍는 일을 시작했다든지 또는 뭐 자전거 수리공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취직을 해서 자전거를 고쳐서 북한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운동본부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뭐 노숙인 쉼터에서 자기처럼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보조자가 되어서 아울리치를 같이 다닌다든지 약간의 이제 기초수급 이제 조건부 수급이라고 그래서 일을 한 만큼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서 어찌됐건 자기가 방 하나 얻을 정도의 돈과 식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도 저는 넓게 보면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인문학이 뭐길래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무료 백수에 줄을 섰던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취재하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실제로 당사자들 대상으로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사자 언론 취재에 임했던 당사자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짜고짜 기자한테 내가 인문학 과정까지 들었는데
자존감이 있지. 어떻게 무료 패스트를 줄을 서느냐. 내가 먹을 건 최소한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죠. 그게 인문학을 통해서 자존감 회복한 사람의 삶이죠.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자활지원센터에 있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역시 IMF 때 사업에 망해서 빚쟁이들 피해서 다니다가 거리의 삶을 살기도 했고 뭐 어려운 삶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인문학 강의를 듣고 또 자활사업단에 참여해서 자활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했을 때 자활지원센터에 왔을 때 주변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동료들을 보면서 문득 이 사람들이 밉다, 싫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루저로 보였기 때문에. 내가 저런 루저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 나는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이런 자만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싫었대. 그래서 동료들을 볼 때마다 자꾸 같이 일하자면 협력하자기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싫은 감정, 미운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인문학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워했던 대상은 이 동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구나. 이 동료들이 루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루저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문학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료들을 미워하지 않게 됐대요. 나 자신을부터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깨달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일하는 걸 즐겁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료들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고 인사도 먼저 나누게 되고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도 행복해지고 점점 삶도 나아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버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번다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서 지금 일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졌다. 상담해보면 대부분 이제 건강 상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좋고요. 무슨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이유로 노숙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름 중독인 사람도 많고요. 알코올 중독도 많고, 또 폭력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인정합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 그 문제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문제만 맨날 지적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를 최소한 줄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는 거죠. 멋모르는 어중떠중 학자들이 그래요. 왜 도시에 있는 노숙인들 시골에 가면 일자리 많은데,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일 도와주면 음식도 풍부하게 먹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왜 도시에만 머물러 있냐 그러는데, 도시공학적으로 보면요, 거대 도시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저소득층입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이유가 두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시골에 가면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다 알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배타적입니다. 굉장히. 더더군다나 돈도 없이 거리 생활하다, 노숙 생활하다 왔어? 그 공동체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또 하나, 그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있을 때 그래도 뭔가, 구걸이라는 용어는 그렇지만 뭔가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틈새가 열립니다. 시골에 가면 한적하잖아요. 어디 가서 뭘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 도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 도시의 마지막, 그렇지, 남아있는 사람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거리의 삶을 사는 분들이 약 300명 이상이 거리에서 돌아가십니다. 해마다 300명 이상이.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언론이 있고 그 많은 기관이 있지만 그 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사망에 대해서 기사 한 줄 안 나옵니다. 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국가 시스템이. 거리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국립의료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옵니다. 와서 그 시신을 싣고 가서 바로 화장터로 넘깁니다. 장례 절차 없습니다. 왜?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으니까. 장례를 치러줄 상주가 없으니까 바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 문화가 엄존하는 이런 속에서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장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냥 불을 태워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저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적어도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뜯어 말겠어요. 병원에 가서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근데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그래서 경찰 쪽에 요청을 해서 가족을 수송을 했는데 아들하고 여동생이 찾았어요. 근데 다 연락을 했는데, 경찰이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뭐 사연이 있겠죠. 근데 사연은 아무리 있다고 하지만 그 아들은 참 나쁜 놈. 결국은 그래서 제가 병원에다가 내가 상주 역할을 하겠다. 돌아가신 분의 상주를 맡겠다 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례를 한 사람이 장례를 치르려니까 장례식 공간을 대여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문상객들을 맞기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의를 입혀야 되고 시신에게 그 다음에 관을 짜야 되고 최소한 저렴한 비용으로 해도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 거리에 살면서 사는 분이니까 문상객이 누가 오겠나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초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역 주변에 소문이 난 거죠. 이제 뭐 김씨 형님이 돌아가셨대 하고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참 편견이 있는 게 마음속으로 이분들이 이제 밥 한 끼 얻어먹을 기회가 되니까 왔나 보다. 장례식장 오면 밥 주잖아요. 일식 삼찬에 국 하나 주니까 그거 먹으러 왔나?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게 온 분들이 하나같이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하고 대체 무슨 관계길래 저렇게 울까?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인문학 강의를 들었던 그 분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저분들이 저렇게 서럽게 우는 이유는 저 영정 사진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는 거다. 그 다음날 이제 운구차를 타고 이제 벽지 화장터로 가는데 밤을 꼴딱 세웠는데도 아무도 집으로 안 가고 사실 집이 없죠. 그분들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버스를 다 탔어요. 버스에 심지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보통 이렇게 화장터 가면 일부 가족만 가고 그래서 버스 자리가 널널하잖아요. 그분은 가족이 없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화장터까지 가서 왜냐면 화장터 가면 또 밥 한 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왔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화장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뭘 주는데 돈이에요. 돈인데 돈이 이렇게 두꺼워요. 지폐가.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꾹 누르면 이렇게 얇아져요. 근데 부풀려져서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돈이. 누르면 얇아지고. 이 돈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회복지사 얘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의함을 열어봤더니 부의함에 이렇게 돈이 들어있더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무려 130만 원 정도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이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거리에 삶을 사나 안락한 삶을 사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저를 깨우치게 한 거죠. 내가 사람을 상대로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위를 해왔던 거고 이분들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제가 쭉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답게 살 이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노숙인 시설은 어떠냐?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있어요. 학력 수준도 제각각이에요. 살아온 환경도 다 달라요.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기억나는 분이 일기생인데 성촌한테 일기생인데 반장님이었어요. 나이가 제일 많으면 68세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은 대학을 졸업했고 사업했던 분이에요.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함부로 경솔하게 돈 꿔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졸업한 지 1, 2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설마 했는데 뜻밖에도 이분도 5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믿으니까 따지지 말고 보내주자고 5만 원을 보내줬어요.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또 5만 원만 더 빌려달래요. 또 보내줬어요. 그래 보통 돈을 한번 빌려가면 잠수 타거든요. 안 나타나요. 1, 2년 동안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은 또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전화해서 또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게 이번에는. 물론 보낼 때 받을 생각을 하고 보내주지는 않죠. 제발 사라지지 않길 바라고 그걸로 사고가 더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케어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겨울에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교수님, 제가 교수님 통장으로 30만 원 넣었습니다. 제가 10만 원 더 넣었습니다. 뭐 그걸로 뭐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한번 사 드시든지 아니면 교수님 맨날 괴롭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그 친구들 도와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교수님 사모님이 하는 식당에 한번 막걸리 한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세요. 그랬더니 왔는데 3, 4명이 모여서 같이 왔더라고요. 반장분한테 물어봤죠.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나한테 30만 원이나 보냈냐. 그때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를 또 울렸어요. 어느 날 서울역 건너편 양동 있잖아요. 쪽방촌. 거기로 딸내미가 찾아온 거예요. 이분. 딸내미가.
왜 왔냐면 이분이 집을 나올 때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살아있잖아요, 어딘가에. 결혼식 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우리 딸이 결혼식 한다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결혼을 방해할 수도 없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물불 안 가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트럭 운전하는 자리를 구했는데 운전면허가 이분이 없었대요. 그때. 근데 하겠다.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 딸 동안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막 우겨가지고 대형 면허를 따서 그 트럭 운전을 해서 처음에 조수생활 하다가 나중에 정식 운전사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30만 원도 보내고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서 개인회생 신청해서 빚도 갚아나가고 남는 돈은 집에 보내주기도 하고 딸하고도 약속해서 결혼식 때 가기로 약속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안타까운 최후를 맞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지방에서 노름하다가 빚 잔뜩 지고 빚쟁이를 피해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 올라와 처음에 노동 현장을 쫓아다녔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실직자가 된 거죠. 아무도 연고자도 없는 서울에 낯선 곳에 혼자 와서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버니까 쪽방을 얻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거리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고 뭐 심지어는 1,000원만 주십시오. 이것도 해보고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어찌어찌해서 밥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인문학 과정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몇 년 동안 헤어지고 연락도 안 되던 그 아내한테 통화를 해서 전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새롭게 해체됐던 가족이 다시 이제 뭉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만들어진 건데 겨울이었는데요. 아들이 4남매의 장남인 아들이 이 노숙인 임씨의 장남인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서울역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아이가 중3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한 3개월 정도 긴 방학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찾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양동에서 쪽방에 사는 거예요. 그럼 창피해서라도 불편해서라도 실망이야, 절망이야.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바로 지방으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잖아요. 그러기에 십상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래도 난 아버지랑 있을래 하고 안 내려간 거예요. 이 쪽방에 난방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장판 조그만 거 하나 깔고 그게 난방시설 전부야. 전기장판 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꼭 끌어안고 잠을 자는 거죠. 서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아들이랑 같이 서울역 주변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한때. 그래갖고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이 이 아들만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뭐라도 하나 못 챙겨주려고 막 이랬어요. 빵이 됐건 뭐 우유가 됐건 배식소에서 받은 거 있으면 꼬부친다 그러잖아요. 꼬부쳐갖고 그 아들한테 주고. 그러던 아이가 이제 봄이 되면서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니까 시골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걔 내려갈 때 다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인문학 같이 들었던 아저씨들도 다 울고. 그 임씨 아저씨한테는 그 2개월 남짓한 그 기간이 꿈 같은 나날이었을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나를 찾아와 같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꿈 같은 나날이기도 했지만 가슴 찢어지는 나날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 그 소중한 자기 아들을 편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쪽방에서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추운 방에서 자게 하고 배식소에서 밥을 먹게 하고 자기가 거리가 안 되니까 그러고 아들이랑 두 달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들은 얘기인데 그 노숙인 임씨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회복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 떠나고 나서 술로 살았대요. 술로. 그 아들이 생각나겠죠. 생각나고 또 있을 때 내가 자기가 뭐 어찌 잘해주지 못했던 게 생각나고 술로 살다가 스스로 아마 삶을 마감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노숙인 하면 어떻게 정의하나요? 뭐 집이 없는 사람, 잠자리가 없는 사람? 1차적인 정의는 그거죠. 직업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노숙인은 당연히 잠자리가 없으니까 노숙을 하는, 풍찬노숙이란 말을 줄여서 노숙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이 없죠. 일을 할 데가 없는 거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고. 가족이 해체됐고.
다 맞는 말인데 저는 그 모든 말을 다 뭉뚱그려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노숙인은 제가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노숙인은 사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연락할 데가 없는 사람. 도움을 받을 데도 없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 상태가 이런 사람을 노숙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살지만 내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고 같은 사회 구성원들이 있고 동시대를 사는 여러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상대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내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거리의 인문학 20년 동안 해왔던 거리의 인문학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고요. 대단한 학문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거리의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곁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당신 옆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의 곁이 되어주는 게 바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리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신문 영상제작팀의 박세종 PD라고 합니다. 네, 나이는 만 31세입니다. 제가 20대 때까지는 딱히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나랑은 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0대가 된 이후로는 조금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좀 충실하게 살자라는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답이 없겠다 싶기도 하고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든지 현재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너무 넉넉히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노후에 대한 준비 이런 것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중에 좀 편하게 또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런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 그리고 고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